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오르면 좀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팔고 난 다음에 또 분위기 봐서 또 사야 되는. 그러니까 다 팔고 가기는 무서워서 야. 오히려 다 팔고 나면 잠이 안 올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뭐 잘못 안 해도 단체 기합 받으면 1번하고 2번이 떠들었는데 다 같이 혼날 때 있잖아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엔화 값이나 위안화 값이 떨어지면 원화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치가 쭉 빠집니다. 이게 요즘 상황인데, 아니 수출 기업들은 반면에 나가지도 않은 대회에서 상 받은 느낌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자국 통화로 환산을 하면 통장에 꽂히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근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리고 금값이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에브리싱 랠리를 보실 겁니다. 이거 위기의 전주곡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 이럴 때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자세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우리 연휴 동안 너무 많이 오른 금값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이게 트로이 온스당 사상 처음으로 $4,000 위로 갔다가 간밤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금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일단 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우리 맨날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그분. 도람프? 예, 뭐 노벨 평화상 예정자. 그 본인이 라고 추천해도 되는 예, 거죠? 본인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굉장히 이분의 정책들이 무시무시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정책이 달러 약세 정책을 되게 노골적으로 펼치면서 특히 유럽 경제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유로화 가치가 엄청나게 비싸서 그러니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 유럽 여행 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만큼 좀 유로화의 강세를 유발하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약세는 곧 다른 경쟁 통화의 강세를 뜻하는데 엔이 약세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금으로 간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설명이고 사실 이제 이거보다 더 직접적 설명이 있는데 네. 예,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으로 가는 중앙은행이 그렇게 늘고 있다. 이 뉴스가 이제 한 분기 정도 늦게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지금 9월 말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9월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지난 1년 사이에 그 달러에 대한 외환 보유고 비중이 거의 한 2%포인트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이제 줄어든 게 전부 금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안감과 미국 정책의 그 콜라보가 지금의 현상을 만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금값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산시장 앞으로 그럼 금값 지금 사도 더 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공간이라는 게 금은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의 이제 내재 가치를 판단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채굴 비용이 있겠고요. 채굴 비용을 갖고 근데 최근에 오른 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재 가치랑 상관없는 가격 상승이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 자산 말고 다른 자산 대비 얘는 어떤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네. 사실 금값이 이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만 1980년 온스당 $1,000를 기록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거의 한 45년이 지나도록 달랑 300% 정도 오른 거니까. 주가 오른 거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오른 건 아니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서 다들 수익률 측정을 1년, 5년, 10년 이렇게 측정하면 금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1980년대 이후에 한 20년에 걸친 금값의 하락을 감안해 보면 오른 건 아니죠. 그러면 왜 그때 $1,0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됐나 하면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가장 존경하는 그 역대급 연준 의장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폴 볼커 최장신 네. 우리 한국은행장님처럼 키가 크신 분이 계십니다. 키도 크고 금리도 컸다는. 예, 그때 네. 금리가 22%까지 올랐습니다. 와. 그러면서 $30가 $1,000까지 30배가 올랐던 금값을 한 방에 때려잡으신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가치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은 그 폴 볼커 같은 의장이 출연하면 금값은 다시 무너지겠죠. 그러나 지금 인플레도 심하다 네. 그러고 경제가 뭐 이렇게 버블인데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우리 다 높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산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 인하? 이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게다가 회의록 우리 이제 연휴 중에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0.25% 인하도 모자라서 0.5%를 인하해야 된다고 강하게 외친 사람이 그 회의록에 한 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이런. 네,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또 이 사람이 자기 연준 의장으로 되게 유력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금은 내재 가치는 아까 채굴 비용이고 그렇죠. 그럼 모르는 거고 결국 상대 가치는 오를 수 있겠다. 화폐, 종이 지폐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지는 세상이 온다면 금속 지폐, 금속 화폐가 더 매력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부가 금과 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닌 그런 시장 같은데 실제로 돈이 엄청 풀렸더라고요, 박사님. 맞습니다. 미국은 보니까 M2 광의 통화가 3경이 넘게 풀려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 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금값? 그렇습니다. 이대로 이런 정책을 펼치면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포지션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 이게 본인 말고 집안 포지션까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걸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인으로만 7조 원 넘게 벌었다는데. 네, 그건 이제 비즈니스로 본 네. 거지만 개인적인 포지션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전형적으로 이제 금값을 인상시키는 금값을 상승시키는 정책들을 쓰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도 인하하라 그러지 달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계속 하지. 그리고 자기도 또 코인이나 이런 다른 자산에 대해서 선호되는 이야기도 그렇죠. 많이 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도 과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조정받고 그러면 또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오르면 좀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팔고 난 다음에 또 분위기 봐서 또 사야 되는. 그러니까 다 팔고 가기는 무서워서 야. 오히려 다 팔고 나면 잠이 안 올 것 같은. 이거 포트폴리오를 그럼 조정하신다고 하면 보통 주식 비중이 가장 높으실 테고 뭐 부동산은 논외로 하고요. 주식, 코인, 금, 채권이 있다고 하면 이거 포지션을 어느 정도로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채권이 제일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니. 한국은행도 11월 금리 인하설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도 인하한다 그러고 FOMC도 이제 곧 인하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은 다 풀리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인플레로 안 갈 거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단기 채권 위주로 채권은 좀 운용하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인하의 직접적 효과만 누리지 인플레는 먼 미래의 일인가 난 몰라. 이런 채권을 네. 만기가 짧은 채권들이라고 해서 단기 채권이고 이제 흔히들 2년 안쪽의 채권들을 단기채라고 부르니까 이제 그런 쪽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좋아하던 시장이 사실 일본 시장 엄청 좋아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시장이 지금 눈앞에 지금 5만 포인트가 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싸다고는 저도 말 못하는. 왜냐하면 저는 한 4만 포인트 때 보니까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 그런 말씀을 2주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주식은 너무 지금 가파르게 달려가고 또 자릿수가 지금 눈앞에 바뀌는 자릿수니까 일단 여기서 저는 좀 일본 주식은 약간 리밸런싱 해보는 게 어떨까. 차라리 오르곤 있지만 거기도 휴장했던 중국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저희 전략은 그 채권도 재미없고 주식도 재미없고 그러니까 금이랑 중국 정도 제외하고는 단기채로 가는 전략.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뛰다 보면 작은 돌불에 걸러서 넘어져도 우리가 팔이 금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좀 전 세계 증시가 우리 쉬는 동안에 너무 기분을 많이 냈다. 그래서 우리랑 중국처럼 장기 연휴를 겪었던 데들을 제외하고는 좀 너무 과한 징후가 좀 있어서 일단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들이 항상 전망이 틀려요. 그걸 이제 케인스 선생님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자산 시장의 광기는 당신의 증거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데요. 이게 본인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미천 떨어질 때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쇼 포지션을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금이라는 게 공매도를 하신 거죠. 근데 주가 올라버리면 공매도의 증거금이 다 털리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누적 손실이 계속 커지면서 추가적인 납입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숏 커버라고 해서 주가가 거기서 폭등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사실 숏 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간이 적고
저도 뭐 주식시장, 자산시장이라는 게 특히 최근에 디램 가격 오르고 있는 거 보면 우리 연휴 기간 중에 네.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의 징후예요. 이런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을 때는 일단 우리가 눈을 좀 감고 그래 파티에 그냥 몸을 맡기되 다만 네. 약간의 현금 비중 정도는 좀 이제 저는 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낙관론자였잖아요. 좀 그렇죠. 그렇다면 또 금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살 자산이 좀 보였는데 지금은 살만한 자산이 이제 뭐 겨우 중국도 별로 신뢰는 안 가지만 중국 정도 아니면 금 정도밖에 없다면 이제 약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올해 수익이 아주 짭짤하니까 네. 약간의 현금은 이제 챙겨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장을 보면 고민이 돼요. S&P 500 지수가 올해만 33번 신고가를 썼는데 맞습니다. 지난 연휴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AI 거품론을 계속 일고 있지만 지금 거품이 어떻게 보글보글 계속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거품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야 이러다 거품이 빵 터지면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게요? 이런 생각도 들어서 미국장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 연구기관 나오면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찬양하고 엔비디아 황님께서 네. 아름다운 여성의 가슴에 이렇게 사인하는 거 우리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그리고 네. 한 1년 쉬었죠. 딥시크까지 그죠? 그러네요. 예, 그런 네. 거에 이어서 이번엔 오픈 AI님이 전 세계에 선물을 좀 주고 다니시잖아요. 그러게요. 돈도 없다는데 어떻게 예, 그러니까 자꾸 돈은 그렇게. 없다는데 네. 막 주식을 받으면서 공급받고 뭐 특히 AMD 같은 경우는 개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한 동력이라고 저희들이 네, 부르는 창조경제. 동력이 창조경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은 징후죠. 왜냐하면 일단 돈을 한 번도 번 적이 없는 회사가 그 주식 가치가 세계에서 장외에 있는 기업 중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다 그러고 그 주식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업들하고 계속 수합,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받는 대신 우리 주식 좀 줄게, 뭐 이런다든가 나중에 그거 사줄게. 그러니까요. 예, 이런 계약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자체는 일단 자산 시장의 참가자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말도 못하게 비싸게 평가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게 참 고민되는 게요, 박사님. 마치 성종처럼 후궁이 막 한 19명 되는 것처럼 결혼을 하고 또 하고 권문세족이 지금 전 세계에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약화되진 않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조 왕건 사례도 있다. 그래서 광종 임금님께서 네. 제위에 오르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쿠데타 시도와 수많은 일이 있었는가에 그러네요. 대해서 우리가 또 고려사를 또 봐야 되지 않나. 우리 그 통사적으로 역사의 모든 교훈을 균형 있게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나저나 달러화 가치가 최근 들어서 소폭 다시 강세입니다만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한 108.5까지 갔다가 맞습니다. 98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달러화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왜 환율이 1,425원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 해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분기 보고서를 또 이제 좀 있으면 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분기 보고서가 뭐냐하면 순대외 금융자산이라는 통계를 이제 우리는 GDP만큼 중요한 통계다.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과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투자한 돈을 상계시켜 보면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외채를 많이 지고 있는 나라가 되고 플러스가 많으면 채권 국가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1조 1,000억 불 정도 되는 세계 5대 채권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윗자리에 보면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나라가 됐죠. 왜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가 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핍, 그러니까 이제 소비는 절제하면서 고환율을 유지해서 수출을 많이 한 나라라서 매년 경상흑자가 1,000억 불씩 쌓이다 보니까 이 돈들이 외환보유고로도 일부 쌓이지만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최근에는 특히 분기마다 한 1,000억 불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대외 자산.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이 나간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가 1년에 경상흑자가 1,000억 불에 불과한데 분기에 1,000억 불 가까운 돈이 물론 이제 평가 차익도 있습니다만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 현금 흐름 수지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대만화되고 있다. 대만화되고 있다. 이거 예. 무슨 뜻일까요? 예, 이제 얼마 전 그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채권 매도했다라는 소문 나자마자 미국 채권 시장 패닉이 빠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예, 그만큼 대만의 국민들은 역시 저축만 많이 하고 소비를 억제하고
그리고 내핍하며 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경상흑자는 TSMC 혼자서 다 벌어주니까 이번에도 마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40%가 넘는 마진율은 이게 제조업에서 볼 수 없는 마진율인데 그게 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 나라에 들어온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돈들은 TSMC 주주님과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뿌려지지 않고 다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랑 제휴를 하러 가든 딴 나라에 해외 투자를 하러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엔화 뭐 이런 다른 통화와 달리 NT 달러 즉 대만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내수는 어렵죠. 네. 자, 그래서 대만 여행 가신 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물가가 되게 싸죠. 물가 싸고 거기는 아직도 연봉이 소득 수준이 높은데 연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우리 최저임금보다 낮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에 경악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신주 산업단지를 비롯한 TSMC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아파트 가격 보니까 다 20-30%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사지 싶잖아요. 예, 바로 자산가 계층과 그러지 못한 근로대중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극심한 양극화. 예, TSMC가 있느냐 없느냐로 또 그때 중국 사람들, 중국 부자들이 들어와서 대만 집값을 올리기 전에 집을 이미 샀느냐 아니냐로 모든 게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상흑자가 나는데도 더 많은 돈이 나가니까 네. 대만 달러는 약세를 보여서 국민들은 고통받고 이걸 이제 저희들은 대만화라고 부르는 아주 오래된 현상입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무서운데요. 예, 제가 이제 대만 컨퍼런스 가서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창 회장님께서 그대로 계시던 시절이었는데도 모리스 창이 계실 때였는데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 예, 우리나라 내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열변을 토하면서 제발 대주주 요건 절대 강화하면 안 된다. 또 배당분리 가서 제발 좀 해서 이 흐름이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자꾸 외쳤던 이유가 이제 네. 다 나왔는데요. 바로 대만에 TSMC랑 우리가 몇 개 알고 있는 그런 혼하이 같은 몇몇 네. 기업들을 제외하고 기업들이 없잖아요. 즉 수출 관련된 거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스타트업도 없고 중소기업의 나라라 그랬지만 중소기업들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 점점 경제가 어두워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정치 갈등도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만 말도 못하게 심하다라는 네. 거 아시죠? 대통령이 총에 맞을 뻔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태들을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의 자산시장 내부 경제에서 돈이 돌게끔 경제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선순환이 벌어지고 그리고 스타트업들 나오고 나도 부자 될 수 있어라는 열망에 가득 찬 사람들의 어떤 창업활동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수출만 잘 되는 나라라는 것의 미래는 대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이 내부에서 돌지 않는 상황에서 엔화나 위안화 가치가 빠지면 우리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소위 그 얘기죠. 프록시 통화가 갖는 한계. 그러니까 엔화가 값이 떨어져서 엔화 누가 사 하면은 원화 가격 보면 원화도 같이 빠지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박사님? 한국 이야기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 N이 왔는데요. 네. 사실 N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명 다카이치 이제 차기 총재로 예정된 분이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그 예. 기세가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관계라 그분하고는. 예, 이분이 이제 우습게 본다라는 걸 아주 유명한 말을 그렇죠. 한번 하셨. 혐한의 선봉장처럼 돼 있어서 차기 총리 예정자인데 다카이치 사나의 노믹스가 이제 총리 지명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총리가 되고 나면은 돈을 무한정 풀 거다 해서 지금 엔화 값이 뚝뚝 빠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엔화 뚝뚝 빠지는 동안 이렇게 되면은 우린 그냥 원화 가만히 가격 있으면 빠지는 대로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N에 대한 원화 환율이 900원 깨지면 우리가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이제 오버나잇 거래라고 장외 시장 거래, 해외 거래에서 우리 환율이 1,420원 넘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N이 이렇게 약세로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다시 오르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우리 바이오메이커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이제 프록시 통화라는 네.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나라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국내 요인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막 환율이 제대로 억제 안 될 때 옆에 나라를 보고서 매매를 하는. 네. 결과적으로 저 세 나라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환율이 같이 갈 거야.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걸 바로 프록시 매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결국 방금 이야기하신 그러네요. 프록시 매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3조 원씩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는데 하루에 이게 지금 아니 이 와중에 또 코스피는 3,6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되게 신나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요. 다 이걸 그 랩업 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를 원하는데 일본 돈값도 떨어지고 한국 돈값도 떨어지고 니들 지금 통화 약세로 관세 전쟁 피하려는 거 아니야? 이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는 불안의 전조라고도 하던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일본 경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저 지난 추석 연휴에 아들 보러 일본 네. 갔다 왔는데 2016년 한한령 전에 홍대거리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예, 어깨가 너무 많이 부딪혀서 사람 너무 많았구나. 예,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은 일인가. 다 외국인이었어요. 네. 엔이 어마어마한 약세니까. 너무 싸니까. 예, 그래서 뭐 물밀듯이 관광객이 왔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까지 일본 경제 좋아지고 일본 경제가 이렇게 독주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정말 이번에 또 4,500억 불 맞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요. 또 싹 입 닫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런 식의 거래, 엔 초약세 속에 니케이 급등이라는 건 조금 과하지 않은가. 약간의 불황 징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긴장감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